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건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근데 마지막 때도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즌을 보면 우리는 뭐 책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는 이 선포와 함께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지만 그건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이었고, 지금 우리는 그 끝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이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세계에서 가장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데, 이란 전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 전쟁의 그 영적인 본질, 근데 이거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의 영적인 본질과, 그리고 이 전쟁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 후에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자세히 나눌 수는 없고 개념적인 것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란 전쟁에 대한 영적인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바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사실 지금이 아니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2년 전으로부터 봐야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시작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6시 30분 이른 새벽 아침 샤반 날에 조용한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이제 기습 침공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략 한 1,2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전돼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자 전쟁의 시작을 또 정확히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 번 뭐 얘기도 하기도 했었지만 이 가자 전쟁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는 그 이제 가자 스테이션을 저는 여러 번 방문하고 또 관심을 가져서 가자 스테이션을 자세히 그 주변들을 이렇게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자 스테이션은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허가증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곳이라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자 스테이션 앞에 대략 차로 한 10분 안에 조그만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투입이 되고, 그리고 가자 분리장벽 그 언덕에 가장 이 가자 지구로부터 가까운 언덕에 유대인 정착존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정착존에 대략 뭐 한 몇천 명 정도 사는 굉장히 큰 정착존인데, 이 정착존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거기는 이제 그 밑에서 보면은 가자 분리 장벽이 완전히 둘러선 것 같지만 맨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바닷가 쪽으로는 그 분리 장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분리 장벽 없는 데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이제 철조망 하나 있고 그것만 넘으면 유대인 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정착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군부대가 지킵니다. 거기는 이제 옛날부터 여러 번의 전투도 있었고 군인들이 사망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테러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7분 안에 군부대가 그 정착존에 들어가서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군부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마스가 침공했을 때 그 군부대가 전혀 작동을 안 했습니다. 이 부대의 역할이 바로 가자 스테이션과 가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대인들을 지키는 역할이 그 부대인데, 군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휴가였거나 외박, 외출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을 알면 알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가자 분리 장벽을 보면 가자 분리 장벽 이제 맨 위에 곳곳마다 초소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무인 시스템인데 일반 무인 시스템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AI 시스템으로 이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그 위에 그 초소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AI 시스템으로 무인 감시 카메라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지키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때로는 못 보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데 이 AI 시스템은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가자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자 안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가자 분리 장벽을 넘어오는 데까지도 이거를 작동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첩보부대에서 가자 안에서 하마스가 이상한 동태가 보인다. 그래서 그 부대에 연락을 해서 경계하라라고 지시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동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하마스가 침공하고 나서 어떻게 1200명의 민간인들이 학살할 때까지 그러면 군인은 뭐를 했냐, 언제 투입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최초 7시간 동안 군부대가 투입이 안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하마스가 침공하는 즉시 이스라엘 군들이 이제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투입된 게 이제 최초 7시간 지나서 군부대가 최초로 투입이 되고 어떤 마을은 하루가 지나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게 가자 전쟁은 이스라엘도 다 알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의도했다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해 하마스가 침공하는 그해 5월 달부터 가자 지역의 반경 5km 안에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외국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그해 5월부터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5km 안에 가자지구 5km 안에 접근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행정명령으로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여러 테러들이 이제 감지가 되면은 항상 경계 태세를 갖추고 이제 중요한 지역들, 위험한 지역들은 셧다운을 시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가자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거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전하거든요. 뭐 우리 외국인들은 가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어쨌든 반경 5km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으면 가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헤브론이나 라말라나 저 위쪽으로 해서 그 나블러스 이런 지역을 통제해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헤브론, 뭐 나블러스 이런 데거든요. 그러면 가자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으면은 최소한 헤브론과 서안지구 나블러스 정도는 차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는 다 오픈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해 2월 달에도 갔었고 그리고 8월에 우리 기도팀이랑도 들어갔었는데 다 다녔습니다. 헤브론도 다니고. 그런데 가자만 접근 금지를 했던 5km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가자지구 그 주변은 성지순례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시는 선교사님들도 가자 주변을 이스라엘에 오래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이파 쪽으로 올라가지 밑으로는 안 갑니다. 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도 아슈켈론을 가보신 분들도 없을 거고 그 위에 아시도도 가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텔아비브 밑에 바로 밑에 이제 리숀 예치온이 있는데 뭐 여기도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저 밑에까지 관광객들이 오라고 해도 안 가는데 유독히 여기를 반경 5km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5월부터 막았을까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9.11 사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11 사태를 아시는 분은 아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10년 전부터 2013년 정도부터 이란의 핵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 이란이 핵을 만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한 게 벌써 10년 넘게 흘러온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있었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바로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하면 국제사회 속에 그 여론 가운데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먼저 침공을 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이 되면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제 공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 이제 무마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자 전쟁은 이미 다 계획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결국에 이 가자 전쟁은 최종적으로는 이란의 전쟁으로 되어질 거다라는 설교도 뭐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자 전쟁이 일어나고 하마스를 어느 정도 무력화시킨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이 타겟을 헤즈볼라로 옮겼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끝내고 그 다음에 이란을 최종적인 목적은 이란이다. 왜냐하면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들을 지원하는 게 이란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란이다라고 공식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서 작년에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사실은 가자에서 시작되어졌지만 이 전쟁의 목적은 이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란 전쟁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 이 전쟁의 흐름들을 좀 잠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자 전쟁 시작해서 하마스를 제거했죠.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을 공격하기 이전에 자 2024년 12월 8일 날에 시리아의 HTS라는 이제 무장 조직을 이끄는 알카삼 그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13년의 내전 끝에 결국에는 축출을 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을 작년에 2025년에 그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아사드 정권이 13년 동안 내전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도 전쟁 중이죠. 이란도 이스라엘과 이제 그 가자 전쟁부터 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사드 정권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반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스토리가 다 이제 하나의 흐름 안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시리아는 대다수가 이제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수니파지만 알 아사드 정권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저항의 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시리아라는 국가 자체가 이스라엘의 골란 구원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아주 위협이 되는 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마스 제거되고 헤즈볼라 제거되고 그다음에 시리아가 정권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의 정권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번 잠깐 좀 그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사진을 보면 이제 이란의 그 이 시아 정권의 흔히들 이제 초승달로 해서 그 저항의 축이라고 말을 하죠. 이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이제 레바논, 그 다음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 이게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의 저항의 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구축한 시아 그 벨트입니다. 저항의 축. 그래서 이라크도 국민의 대다수가 시아파이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 그다음에 가자 하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란 혁명 이후로부터 이란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항하며 이제 이 테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하마스 제거됐죠. 헤즈볼라 제거되고 시리아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이란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 내에는 이라크는 지금 후세인 정권 이후로부터는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이라크 안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라크는 안전합니다. 왜?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군이 올 연말에 완전히 이라크에서 철군을 합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올 안에 저항의 축이 다 무너졌죠. 이제 아직은 이라크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저기 미군 기지도 사용할 수 있고 올 안에 이란은 그래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폭격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새벽에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저희 더처치에서 이제 작년에 매년 기도순례를 가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란 전쟁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틀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쟁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다니면서 파수기도를 했고 저희가 나오고 이집트 육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탈출을 했는데 저희가 나오고 다음 날 이제 모든 폭격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틀 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현장 가운데서 경험을 좀 했었는데 자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그 새벽에 이란을 이제 기습 폭격을 했는데 그때 이란 군 지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왜냐 이스라엘의 감시망을 피해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회의를 했는데 이거를 다 이제 촛불을 통해서 알고서 그 새벽에 가서 30명의 군 지휘부를 한 번에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이란의 핵과학자 9명이 각자의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을 통해서 그 9명을 동시에 다 암살을 했습니다. 그때 이란이 그 받은 피해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 후에 전쟁이 끝나기 이틀 전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들을 정밀 타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폭격이 끝나고 다음 날에 전쟁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전쟁 그만하자 하고 끝낸 겁니다. 네,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군 지도부를 다 죽이고 정밀 타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자기들이 할 거 다 하고 전쟁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아주 치밀하게 수년에 걸쳐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오랫동안 다 준비해 갖고 일으킨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자 전쟁부터 이미 그 전부터 다 이란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치밀하게 준비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일단은 이제 이란의 핵 시설이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였고 핵을 만들게 되면 이란은 가차없이 곧바로 장거리 미사일의 이 탄두를 이제 그 넣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반드시 쏩니다. 이스라엘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기습 공격을 했는데 그 피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2년 정도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장거리 미사일이 뭐 한 절반 이상 소모가 됐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 한 2,000기 정도 갖고 있었는데 한 1,000기 정도는 소모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공습 이후에 2년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핵 개발을 재개해서 우라늄 농축 수준이 지금 현재 다시 90% 정도까지 확보가 됐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시 다 회복이 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폭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거의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다 회복이 됐고 올해 연말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 배 이상으로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시간이 지연될수록 이스라엘로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작년에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직접적인 본토 공격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핵인 줄 알았는데 핵보다 실질적으로 가장 더 큰 위협은 장거리 미사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들이 워낙에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수백 발을 한순간에 쏴버리니까 이게 100% 요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가 워낙 작고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그 탄두가 어마어마한 그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두 발만 도심지에 떨어지면 뭐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핵도 핵이지만 지금 현재 가장 더 무서운 건 장거리 미사일인 겁니다. 근데 이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장거리 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늘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들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기다릴 수가 없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최종적으로 작년에 그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핵을 제거한 예전에는 핵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핵 제거가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도 동일하게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란 정권이라고 말 때 하메네이 죽었으니까 끝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란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란의 그 정권은 그 종교 지도자가 통치하는 이제 이슬람 신정 정치 체제죠. 이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게 이번 전쟁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 자체가 이슬람 정권이 통치하는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핵을 제거해도 또다시 이들은 핵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기 때문에 이 정권을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전쟁이 있었고 2025년 12월 28일 한 대략 6개월 지나서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죠. 표면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생활고 뭐 경제 시위 이런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위를 하면서 국민들이 외쳤던 구호는 뭐 빵을 달라 아니면 뭐 경제를 살려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예. 그래서 이 시민들이 시위를 한 것도요 단순히 경제 시위가 아니라 사실은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민중 봉기였습니다. 그때의 시위가 79년 이란 혁명 이후로 최대 규모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정말 원하는 것은요. 환율이 안정되고 이제 경제가 좀 회복돼서 다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란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하메네이의 죽음. 죽었지만 하메네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요. 이슬람 신정 체제를 이제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2026년 올해 2월 28일 날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참수작전을 통해서 끝내는 하메네이를 암살했습니다. 그 전에 대부분의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절대 하메네이를 암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어떻게 암살을 하냐 있을 수 없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암살했죠. 근데 하메네이만 이때 죽은 게 아니라 40여 명의 핵심 지휘관이 함께 동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죽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핵심 인물들이냐면요. 이란군 참모총장,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국방장관, 항공우주군 부사령관, 최고 지도자 수석안보顧問, 최고 지도자 군사실장, 경찰정보국 국장. 뭐 그 외에도 하여튼 이란 군부의 핵심되는 모든 인사들이 40여 명 정도가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하메네이를 왜 지금 죽였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면 진작에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렇게 했으면 국제사회 속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되면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자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든지 스토리가 되면, 그 스토리를 만들고 일이 터지면 이 스토리가 돼 있으면 다 커버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가자 전쟁을 통해 무고한 시민이 1200명 이상 죽었고 자국의 안보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이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메네이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하는 중에 미국이 중간에 개입하면서 트럼프가 뭘 얘기했냐면 이란 국민들 건들지 마라. 그럼 우리가 들어간다. 뭘 얘기해요? 인권. 그날의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가 딱 말을 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뭐라 못 그랬는 거예요. 왜요? 그날의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딱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암살을 하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자, 그때 거의 대다수의 이란의 그 핵심 인사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약간 좀 이제 재밌습니다. 누가 살아남았냐면 이란의 이제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최고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사람도, 하메네이도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 지금 현재 이 페제시키안이 살아남아서 비상체제의 핵심으로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 날에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헬기가 추락해서 헬기 사고로 헬기가 추락해서 사망한다.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아니 뭐 아프리카는 뭐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해서, 그때 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무슨 헬기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해서 사망합니까? 이게 암살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좀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 어쨌든 이 라이시 대통령이 그때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란 안에서도 초강경파에 속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차기 지도자로 이미 내정이 된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강력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바로 지금 현재 페제시키안 대통령입니다. 페제시키안,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죠. 그 사람이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 성향은 지금 현 이란 정권 안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온건 개혁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공격도 많습니다. 온건 개혁파이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히잡 착용 반대, 미국과 핵 협상할 의지가 있다. 난 그것을 희망한다.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란이 이렇게 살면은 정말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문호를 개방하고 서방과의 교류를 해야 된다. 이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페제시키안과 함께 또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리 라리자니. 뉴스에서 이 사람 요즘 언급을 많이 합니다. 알리 라리자니. 이 사람이 실제 지금 남아있는 핵심 이란 정권의 인사들 가운데는 페제시키안보다는 사실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라리자니의 가문이 이란의 정치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입니다. 이 형제들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수장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라리자니 가문이 이란을 거의 통치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라리자니가 그 가문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란의 모든 주요 요직을 다 거친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도 있지만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혁명수비대 준장 출신입니다. 군 출신인데 일반군이 아니라 혁명수비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군으로부터 신뢰도 받고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보수인데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되 마찬가지로 그래도 서방과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 그전 정권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정도로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페제시키안과 이 라리자니가 아직까지 살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예. 원하면 모든 인사들을 이스라엘의 정보에 의해서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핵심 이제 고위 관료들이 다 죽게 되면 이란이 무정부 상태를 가게 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이란 안에서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무장 세력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통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몇몇을 살려둬서 이란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택한 인물들이 바로 강경파는 다 제거하고 이제 미국과 협상하면서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라리자니도 그렇고 페제시키안도 그렇고 이미 미국과 뒤로 다 얘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메네이 제거될 거고 너희들은 살려줄 테니까 이제 우리 말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도 저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제거하기 전에 체포해 왔죠. 체포하기 전에 이미 그 2인자인 그 로드리게스에게 먼저 미국이 연락해서 마두로 잡아갈 거고 너를 대통령으로 세워줄 테니까 너 말 잘 들어라고 해서 얘기가 다 됐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마두로하고 똑같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정권을 다 무너뜨리게 되면 베네수엘라가 또 무정부 상태 되면 미국이 또 어려워지죠. 마두로만 데려가고 이제 그 같은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말만 잘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 체제 안에서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 로드리게스를 일부러 살려두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 이 이란에서도 현 정권 안에서 이 이란을 통제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게 페제시키안과 라리자니입니다. 미국에 의해 선택돼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강경하게 막 대응한다고 하고 있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제 외형적으로 또 문제가 되잖아. 이란 체제가 이제 아직도 시아 정권이 운영하는 이제 이슬람 이 정권이기 때문에 쇼업을 좀 해줘야 돼요. 겉으로는 이렇게 강경하게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하메네이의 아들을 그 최고 지도자로 이 두 사람이 이제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 자체가 이슬람 정권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미국은 어떤 최고 지도자든 세워지면 우리는 걔 죽인다, 암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도 제거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인물이 이란 혁명을 일으켰던 호메이니의 손자가 있습니다. 이 손자도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에요. 세워지면 죽입니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든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슬람 정권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이슬람 정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냥 이제 뭐
새롭게 가자 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질 때 이란이 이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혁명 수비대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지켜보시면 누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정권,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이 시스템은 곧 있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 이 두 사람이 선택돼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제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앞으로 당분간 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이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란은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이스라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어디서 미국한테 대들고 막 이렇게 미국과 싸우고 그럴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과 등지고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미국에 덤벼도 세계 연합군이 미국을 이기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미국이 강력한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싸우면 뻔히 질 거 알면서도 왜 저러고 있나 이제 생각을 할 때 이란의 종교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란은 단순히 이슬람 국가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랍에 있는 많은 이슬람 국가와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슬람 중에서도 이제 수니와 시아가 있는데 시아파가 통치하는 국가죠. 시아파의 종주국인데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이제 죽을 때 후계자를 지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명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놓고 이슬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돼서 이제 우리 투표를 통해 훌륭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한 게 수니파고, 안 된다, 반드시 무함마드의 혈통이어야지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시아파입니다. 전 세계의 90%가 순이고 10%가 시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란이 그 시아파의 종주국이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안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이슬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순이와 시아의 관계는요, 이슬람과 유대교의 관계보다 더 안 좋습니다. 순니와 시아는 가장 큰 원수지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순니파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랍의 순니 국가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다름 아닌 이란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중동의 모든 아랍 국가는 다 왕정 체제입니다. 왕이 통치합니다. 지금도 모든 순위 국가들 다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도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79년 이란 혁명을 통해 왕정이 무너지고 시아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랍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 다 순위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이 이란 혁명 이후로부터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정권 붕괴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세력은 혁명을 통해, 이슬람 혁명을 통해 왕권을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 시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이란의 시아파는 이슬람 지역에 혁명을 가르치고 혁명을 수출합니다. 혁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 국가들 안에 이 혁명을 이어받아서 여기에 교육돼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면 왕권에 도전을 하고 왕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위 국가들, 특히 이제 순위의 최고 수장인 사우디로서는, 순위의 모든 왕정 국가들로서는 가장 두려운 적이 이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왕정을 무너뜨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에 들어가서 사우디라는 국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미군이 사우디에 들어가서 왕정 체제, 이 왕권을 지켜줍니다. 이 미군이
사우디 왕권을 지켜주고 그리고 사우디는 그 보상으로 미국에게 이 원유를 판매할 때 모든 이 아랍의 그 산유국들이 달러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대신 우리는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겠다. 그래서 중동의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이유가 사우디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미국이 지켜주니까 왕정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 안에서도 수니와 시아의 관계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수니들을 다 정복해서 시아가 통치하는 세계를 만드는 게 시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수니로서도 이 친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다 같은 이슬람으로 보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을 이제 꾸란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하나의 경전이지만 꾸란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디스입니다. 하디스라는 것이 무함마드의 어록을 이제 문서로 기록한 지침서, 행동 지침서.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 하나의 행동 규범으로 이렇게 가르쳐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디스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흐디는 누구냐 하면 이슬람 세계의 그 메시아를 마흐디라고 얘기하는데 마흐디는 세상의 극심한 혼란의 위기 속에서 등장할 것이다. 그에게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파괴할 것이며 많은 나라를 침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대인을 학살할 것이다. 그는 세계를 장악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울 것이다. 이슬람을 세상의 유일한 종교로 세울 것이다. 이게 하디스에서 무함마드가 얘기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이슬람 세계에서는 수니와 시아 상관없이 대다수의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하디스의 내용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이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시아파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 하디스의 가르침을 꾸란의 가르침보다 더 위에 놓고 연구하고 이거를 실행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호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디스의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1979년 이란에서 일어난 이란 혁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호메이니는 이 하디스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실행했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순위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기보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대부분 모르고요. 가르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메니가 혁명을 일으켜서 한 10년 정도 통치하고 89년부터 해서 올해 2월 달까지 하메네이가 그 뒤를 이어서 이란을 통치했는데 단순히 그냥 그 차기 통치자가 아니라 호메이니의 이 혁명 정신을, 이 혁명의 가치를 100% 계승해서 똑같은 혁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이 하메네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의 이 시아 정권이 왜 이런 무모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시아 정권의 그 본질을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아까 제가 그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란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니까 이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가자로 해가지고 저항의 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부단히 그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이제 핵을 만들고 했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시아파에 대한 종말론적 그 견해가 무엇인지를 알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아파에는 12명의 이맘이라는 종교 지도자 체제가 있습니다. 순위에는 없어요. 이 시아에만 있는 건데 이맘은 이제 그들 세계의 12명의 지도자인데 재밌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여기서도 무함마드의 제자가 12명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탄이 하는 일들은 창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이맘이 있는데
이 12번째 이맘이 바로 마흐디입니다. 근데 이 마흐디가 9세기경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세상의 종말에 다시 나타나서 온 세상을 이슬람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디스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흐디가 언제 등장하냐면, 마흐디는 세상의 혼동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세상을 전쟁이나 여러 가지 테러를 일으켜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돼야 마흐디가 등장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의 메시아인 마흐디의 재림을 앞당긴다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하면 마흐디가 오는, 그들의 메시아 마흐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혁명 정신이 이슬람의 멸망입니다. 네. 그걸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이란의 국가의 존재의 목적이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 국민을 보호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 예.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그 다음에 미국을 멸망. 미국 시아 정권에서는 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사탄 국가로 칭하고, 이거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핵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해서 이스라엘을 쏘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 이게 말이 아니라 이들의 이란이라는 지금 현 정권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란 혁명을 통해서 이슬람 신정 국가를 세운 호메이니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국가의 존재 목적으로 선언하고, 혁명 이후로부터 이란이 새롭게 지금까지 이렇게 완 겁니다. 그래서 저항의 축이라는 시아벨트를 동맹 세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위협을 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가자 이렇게 해서 저항의 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는데, 가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반대로 하마스 제거시키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제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끝났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란으로 반대로 다 제거하면서, 이란을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 위협이 되는 이제 세력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거하고 지금 이제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뭐 지금 뭐 언론에서나 전문가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언론과 전문가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이란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 전쟁은 이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졌고, 이건 반드시 이제 지금 현 이란의 시아 정권이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올 한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란이라는 정권이 무모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핵을 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미국이 계속해서 핵 협상을 하면서 이란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하지 않고 이 전쟁까지 와서 결국에는 하메네이가 죽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혁명을 실행해서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국가인데 어떻게 신성한 자기들이 사탄과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의 혁명 가치가 저항과 투쟁, 이스라엘의 멸망, 그다음에 미국 타도인 겁니다. 딱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여러분 이란을 딱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자, 저항과 투쟁, 이들의 가치가 저항과 투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미국 타도. 뭐 생각나는 국가 없습니까? 북한이요, 북한. 딱 여러분 영적으로 이란하고 북한은요 영적으로 쌍둥이입니다. 왜?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혁명 정신이 뭐예요? 저항과 투쟁이잖아요. 뭐예요? 대한민국의 멸망, 미국 타도. 똑같이 대입하잖아요. 그 북한이 타협이 돼요? 안 되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지금 이란의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란 끝났잖아요. 북한 곧 끝납니다. 여러분 쌍둥이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누가 코피를 흘리면 저 다른 쪽에 있는데 똑같이 코피 흘립니다. 쌍둥이의 특징이. 영적으로 이란과 북한은 영적으로 정말 하나의 매듭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끝나면 하나도 곧 끝납니다. 그래서 북한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이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곧 얘는 갑니다. 예. 자연적 수명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안에 죽습니다. 자연적으로 죽지 않아도 화면에 제거되듯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 북한이 뭐 얌전히 그냥 무너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과 이란은 절대 이란이 미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이라는 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슬람 국가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슬람 신정 체제로 통치하려고 하는 이 헛된 야망을 갖고 있는 거대한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 집단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 제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엘람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였습니다. 지금의 이란을 말하는 건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성경 가운데서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게 물론 이제 고대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미 성취되어졌죠. 근데 이 말씀을 그 고대 예언의 말씀들,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과거에 성취도 됐지만 그 과거에 성취되어졌던 말씀들과 연결되어지면서 마지막 때 성취될 말씀들로도 이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엘람은 이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말씀을 과거에도 성취가 되어졌었던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들은 이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39절 같은 건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현재 이란에게 대입을 하면 똑같이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람의 힘에 되는 활을 꺾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중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가장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활이 꺾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겠다라고 했죠. 자, 이란이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이란이 사실은 그 혁명 체제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나갔습니다. 중동에 이란의 수많은 사람들이 중동 전역 가운데 흩어져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전 세계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쫓겨난 것이죠. 자, 그리고 37절에 보면 칼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진멸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끝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끝날은 어디면 메시아의 재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때 끝날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 지금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그 자유를 찾아서 이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떠나 있던 이란의 난민들이 이제 이 정권이 무너지면요, 전 세계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란의 교회들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유럽에도 있고, 이 이란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이제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열방에 흩어진 이란의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고대 시대 페르시아가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래서 포로들을 돌아가게 해주고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왔던 민족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 이란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이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의 전역에 중동의 아랍권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이란 민족입니다. 예. 이들은 복음을 빠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순위는 이게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순위 쪽은 다 아랍 사람들이죠. 태생적으로 아랍인들이에요. DNA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란은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다 언어도 페르시아어를 쓰잖아요. 태생적으로도 이 DNA 자체가 틀리고 신정 체제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들으면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란 민족은. 그래서 이란이 교회가 혁명 전에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은 아랍은 안 됩니다. 아랍 국가는. 복음을 전하는 민족은 이란입니다. 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동의 아랍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이 이란인 겁니다. 이란의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고 이란 정권이 무너질 때 교회들이 돌아와 중동 전역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앞에 우리가 지금 와 있고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영적 본질을 좀 살펴봤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전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본질적 그 영적인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보아야 되는 게,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이유는 이제 알았는데 이란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적해서 먼저 선제 공격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게, 그러면 미국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뭔데 왜 전쟁에 끼어들어서? 가만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미국 전쟁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그냥 들러리가 돼버리고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딱 전면에 나서서 이 전쟁 가만 보세요. 미국 전쟁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고 하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갑자기 왜 미국 전쟁이 되어버렸을까요? 미국은 왜 나서는 겁니까? 이란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란 국민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죽든 미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왜 그럴까요? 네.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그렇죠? 네,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미국 우선주의에 이란의 문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할 때 미국에게 현재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대로 두면 미국에게 정말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정한 게 중국을 해체시키기로 한 겁니다. 중국은 해체됩니다. 네. 자, 트럼프 1기 때 2018년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협력 관계가 협력에서 대립으로 전환됐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이란 정권의 붕괴가 최종 목적입니다. 이란 정권 이제 더 이상 이슬람 정권이 통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타겟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붕괴시키기 위해 하마스부터, 가자부터 해서 헤즈볼라, 시리아 이렇게 해서 이란까지 왔죠. 미국도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가는 길목상에 위협이 되는 모든 국가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이란이고, 사실은 이란이 중국을 해체시키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거해야 될 나라입니다.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직접 대면해서 막 전면전을 벌이고 핵전쟁하는 건 아닌데, 미국의 다음 타겟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쟁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팩트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권이 붕괴된 국가들을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최근에 정권이 붕괴된 국가들을 보면요. 자, 방글라데시.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2024년 7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다음에 곧바로 대학생 청년 주조의 반정부 시위로 유혈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유혈 진압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이 2023년 9월 중국을 방문하고 2024년 12월에 반군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자, 네팔 사르마 올리 총리는 2025년 8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지 일주일 만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하야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두로 대통령 2025년 5월 러시아 전승절에 참여하고 중국의 시진핑과 독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2026년 1월 3일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서 첩보돼서 압송됐습니다. 자, 이란 뭐 너무 지금 이제 우리 보고 있죠. 이란은 중국과 가장 친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란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국을 가기 이전에 제거해야 될 마지막 국가가 이란인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몇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이 모든 국가들이 이 반미 그리고 친중이라는 겁니다. 최근까지도 중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었던 국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권들의 붕괴는 단순히 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에 의해 붕괴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뒤에서 다 이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의도돼서 이 정권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2025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이 많은 나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정권이 붕괴합니까? 근데 그것도 다 반미하고 친중하는 국가들만? 이게 우연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될 수 없습니다. 다 미국에 의해서 하나하나 제거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란이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의해서 가장 치명적으로 정권이 무너졌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게 사실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중국에게 있어서 사실은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원유 수입의 70%를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원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맹 관계와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연결돼서 그 두 나라로부터 굉장히
싼 값의 원유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정상 가격이 아니라 그냥 거저받다시피 하면서 원유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완전히 끊겼죠. 미국이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미 끊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잘 생각해 보죠. 원유 수입의 70%를 의존하고 있었는데 둘 다 끊겼습니다. 그러면 석유가 없는 국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히터만 안 돌아갑니까? 뭐 공장만 안 돌아갑니까? 전기도 안 돌아가요. 모든 게 다 스탑되는 겁니다. 중국은 원유 문제 말고도 지금 국가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신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유가 끊기는 순간 중국은 버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과거의 소련처럼 중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붕괴된다고 했을 때 지금은 붕괴됐지만 붕괴되기 전에 어느 누가 감히 미국을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강력했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될 걸 누가 전문가 중에 누가 그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났더니 전문가들이 이런 이유로 소련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도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소련은 붕괴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중국이 해체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 불가능하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건 현실성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했던 얘기입니다. 미국 절대 이란 공격 못한다. 미국이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요? 해체됩니다. 해체되고 나면 전문가들이 이제 이래서 중국이 해체됐다 이렇게 말하겠죠. 네. 해체될 겁니다. 근데 제가 중국 얘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란은 거의 끝나갑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이란은 더 초토화되어지고 아주 정말 잔인하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정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정권이 정상적인 정부에 의해 돌아올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뭐 페제시키안이 하든 라리자니가 하든 뭐 누군가 하겠죠. 지금 이제 그 팔레비 왕조를 국민들이 부르고 있는데 팔레비 왕조를 이란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 대체할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부르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란 현 정권 안에서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라리자니하고 페제시키안을 잘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지금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쪽으로. 이란이 거의 다 끝나간 상황이죠. 전쟁이 이렇게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한 일주일 전에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전쟁이 워낙에 크니까 이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전쟁은 거의 보도가 안 돼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유혈충들도 일어나고 막 또 한바탕 막 싸우고 했다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지금 파키스탄이 전쟁을 선포하고 실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다가 지금 이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점점점 동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전쟁은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다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전쟁도 그냥 우연찮게 이란의 전쟁이 하고 있는 중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타임라인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프간의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 신장 위구르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예민한 중국 사람이 아닌 중동 사람들. 이 전쟁으로 인해 신장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대만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동쪽 끝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쪽 끝에서는 아프간이 이렇게 난리가 나면 중국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프간 전쟁이 왜 일어났냐? 이것도 미국이 의도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2021년 8월 30일에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철수를 하지 않았으면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 정권 때요. 바이든 정권 마지막에 바이든이 미군을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군을 시키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중국에 유익을 주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군인들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미국이 빠지자마자 아프간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지금 테러 단체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냥 무정부 상태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막 극단적인 세력들이 파키스탄까지 넘어와서 이제 이슬람 국가를 세운다고 하면서 막 넘어오니까 파키스탄이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파키스탄만 넘어가겠어요? 중국으로 넘어오죠. 신장으로 넘어오죠. 위구르족에 무기를 주고 이제 저항하도록 하는 거죠. 거기다 미국이 기름을 부을 겁니다. 지원해주며 신장에서 위구르족이 독립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중국 감당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 다 의도되어져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뜩이나 이런 문제가 없어도 지금 시진핑이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중국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중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에 몰리면 중국도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대만을 치는 전쟁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중국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뭐 싸울 수는 없고 대만, 한반도 이런 데서 대리전 형태로 전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안 전쟁, 그다음에 한반도 전쟁. 다음에 일어날 전쟁이 이제 동쪽으로 점점점 전쟁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안 전쟁이냐, 한반도 전쟁이냐, 뭐 이건 거의 같은 타임라인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트럼프 2기가 언제 끝나냐면 2029년 1월 20일에 종료가 되니까 2028년 전에 이 상황은 종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과 2027년 이 올해와 내년 안에 한반도는 이제 큰 변화를 맞지 않을까. 제가 2017년부터 한반도 전쟁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끊임없이 얘기해 왔었는데 그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 흐름 안에서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전쟁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쟁 끝나서 이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죠. 한반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평화를 선언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흔한 시나리오는 그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면 시아라는 정권이 무너집니다. 시아 정권이 무너질 때 이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위가 이슬람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유대교 이스라엘과 평화를 선언할 때 중동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중동의 평화가 안 왔던 건 시아, 이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아가 제거되죠. 제거된다는 건 완전히 시아가 사라진다는 건 아니지만 이란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위가 이슬람의 순위,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과 유대교가 평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중동의 평화가 온 것이 전 세계 평화가 온 것이죠. 한반도 전쟁도 끝났을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 평화에 열광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서는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산 그 옆에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들이 큽니다. 자, 이제 지금
그 흐름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에 건국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후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돕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깃발을 들고 일어나니까 이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돕는 민족으로 동쪽 끝에 대한민국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기 위해,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해 준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달려가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49년에 중국이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1949년에 중국이 내전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민당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문이 막히게 됐죠. 그리고 50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북한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두 번째로 또 문이 막힙니다. 그랬더니 1979년에 이란 혁명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 앞에서 이슬람에 의해 문이 막힙니다. 이 세 개의 문이 그냥 막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려고 했더니 사단이 그 길을 막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게 메시아의 재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란을 무너뜨리자. 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첫 번째 마지막 관문인 이란을 무너뜨리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이 동쪽으로 오고 있는 거, 스멀스멀 오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중국과 북한. 중국이 흔들려야 북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건 아시죠?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란이 무너지면 북한 무너집니다. 그 중국도 이제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해체되고 여러 민족들이 독립하겠죠. 이제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위성국가들이 나오고 러시아처럼 이제 작아진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이제 해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면서 북한을 그리고 중국을 그다음에 이란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막혀졌던 길목의 이 세 군데가 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하교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북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이란의 지하교회. 이 문들이 막혀지기 전에 이 세 곳이 그 지역 가운데서 복음으로 흥황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석들인 거죠. 문들이 열릴 때 북한의 지하교회들은 이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신 가운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백투 예루살렘, 이게 이들의 슬로건이에요. 중국의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냥 이게 그냥 보편화된 거야. 백투 예루살렘. 알지도 못하는데도 다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이죠. 이란 교회 중동을 복음화시키며 이스라엘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열려지게 되잖아요. 보이십니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도 시작되어졌지만 사실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어지는 순간 유대인들은 복음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니라 복음이 시작되어졌다 복음을 놓쳐버린 예루살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온 땅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인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며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감람산에 서셔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이제 길이 열려야 갈 거 아닙니까? 이 길은 어느 누구도 갈 수 없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여시는 거예요. 누가 엽니까? 하나님 말고는 이란 정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북한 이 정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흔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저 동편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어지고 단에서 부에서까지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경배하고 메시아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시간에 이 시대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감히 우리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전쟁은 나쁜 것이고 전쟁은 무서운 것이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누가 전쟁이 좋아서 전쟁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통해 그분의 일들을 하시며 복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전쟁이 다가오지만 여러분 그걸 전쟁으로 볼 게 아니라 전쟁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행진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의 눈을 열고 보게 되면 전쟁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깨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전쟁과 재난과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여러분 두려워하며 떨며 숨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메시아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정말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메시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부르심 가운데 함께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